22페이지. 자, 진왕 영정이 육국을 멸하고 정국을 통일했죠. 그리고 어떤 칭호를 썼어요?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시작했죠. 그래서 시황제죠. 36개 궁과 현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했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분현지. 이거는 뭐랑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죠. 문자, 도량형, 수레바퀴 톡을 다 통일했죠? 책을 불사르고 유학자들을 구덩이에 묻다. 흉노를 북쪽으로 밀어내고 이거 감독시켰던 사람이 누구였죠? 몽염과 큰아들 전국을 순행했죠. 5번 순행하고 6번째 순행할 때 몸이 아프다가 죽었죠. 마지막 순행을 따라갔던 막내 아들 호해 그리고 환관 조고 승상 이사 이 세 사람이 유서를 날조했죠. 구소랑 몽염이 자살하고 호해가 황제로 즉위했는데 엉망이었죠. 지로귀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죠. 자,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겠는가? 진나라의 가혹한 법에 견디다 못해서 누가? 진승과 오광이 반란을 일으켰지. 진승 오광은 서툴렀어요. 초나라 왕족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장초라는 나라를 세우고 진승이 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지지를 많이 못 얻었죠. 그러다가 누구한테 깨졌죠? 진나라의 명장 장한한테 깨지고 말았죠. 이때 항시 세력, 항량을 대표로 하는 항우의 초나라랑 그리고 유방의 한나라가 5년 동안 전쟁을 벌였죠. 이게 초한 전쟁이죠. 요걸 소설로 만든 게 이제 뭐죠? 초한 시. 요 시기를 지는 그냥 뭐 어떤 뜻짓자인데 이야기나 뭔가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지라고 뒤에 그냥 붙여주는 삼국지도 있죠. 그래서 자 그리고 요 시기를 초한 전쟁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도 불러요. 초한 쟁패기. 초안이 천안을 놓고 쟁패하는 시기. 또 다른 표현으로 진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넘어가는 시기. 한 나라로 넘어가는 시기. 이렇게 부르죠. 결국은 항우를 사면초가로 만들었던 누가 승리했죠? 유방이 승리했죠. 유방을 결정적으로 받았던 3명. 장량, 소하, 국사무쌍. 이 사람이 한나라 건국 3거리죠. 자, 유방이 천하를 통일했는데 문제는 뭐 여러 이제 영포, 회남왕이었죠. 팽월, 양왕이었죠. 한신, 초왕, 장호, 장이의 아들이죠. 조왕이었죠. 장도, 오예, 한신, 한왕신 기억나죠? 이 성이 지금 유방이랑 같아요, 다르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이 다른 제후들에서 이성제후라고 하죠. 이 이성제후들은 유방이 항우를 무너뜨릴 때까지는 동지였지만 유방이 항우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적이 됐죠. 이 사람들이 반란 집단이 있다면
그래서 유방이 차례차례 이 사람들을 다 제거하죠. 토사? 토끼 사냥이 끝나니까 사냥개를 삶아 죽이는 거죠. 자, 유방이 이 한왕신이 당시 흉노의 묵측선우 막으라고 보냈더니 못 막고 오히려 묵측선우랑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내통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묵측선우 공사력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이 한왕신과 흉노를 원정하러 가죠. 갔다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된통 당했죠. 그죠? 평성에서 포위됐단 말이에요. 평성에 있는 백등산이라는 곳에서 흉노 군대 40만 명에게 포위가 돼요. 이때 장량이 꾀를 또 발휘하죠. 장량이 누구를 이렇게 꼬셨죠? 선우의 부인을 뭐라고 해요? 연지를 꼬셨죠. 네. 흉노에서는 왕비를 연지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연지가 흉노로 돌아가자 그랬죠. 그래서 묵특선우가 이때 어떻게 해요?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그거로 끝이 아니죠. 매년 한나라가 흉노한테 막대한 비단과 금과 은을 바치게 됐죠. 비단, 금, 은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해마다 바치는 돈이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세패. 그리고 흉노 선우가 바뀔 때마다 한나라의 공주를 흉노에 시집보내게 됐죠. 이 화친을 위해서 시집보내는 한나라의 공주를 화친을 위해서 울타리 번자에 울타리 바깥으로 보내는 공주를 무슨 공주? 화번공주라고 부른다 그랬죠. 근데 진짜 유방 딸 하나 있는데 그 외동딸 보냈다 그랬어요? 아니었다 그랬죠. 대신에 누구 보냈다 그랬어요? 그죠? 그 궁 안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궁녀를 그냥 한나라 황실의 공주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보냈다 그랬죠. 근데 흉노가 이거 다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다 알았죠. 근데도 중요한 거는 한나라가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알면서도 다 모르는 척했다 그랬죠. 고조가 한왕신 흉노로 도망치고 장도 제거하고 장오는 그 자기 부하가 이제 반란을 꾀는데 이제 장호가 연루가 돼가지고 장호도 왕에서 제후로 강등이 되죠. 자, 제일 먼저 그 마음에 안 들었던 한신은 어떻게 했어요, 유방은? 제왕에서 초왕으로 옮겨버리고 초왕에서 회음후로 강등을 시켰죠. 그죠? 그 다음에 한신을 어디로 데려갔죠? 수도 장안으로 데려갔죠. 그죠? 자, 한신을 장안으로 잡아간 다음에 후로 강등을 시켰죠, 왕에서. 자, 그러던 어느 날 장안에서 울적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한신을 유방이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물어보죠. 그, 자네 군사를 되게 잘 부리지 않나? 그, 자네 생각하기에 내가 군사를 몇만쯤 부릴 수 있을 것 같나? 얼마쯤 부릴 수 있을 것 같아? 얼마쯤 지휘할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본단 말이야. 그때 한신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유방한테. 솔직하게. 한신 솔직하죠. 그, 폐하 당신께서는 10만 정도면은 충분할 겁니다. 그 이상은 어렵다고 얘기했어. 자, 그럼 유방이, 그럼 한신 너는 얼마나 거느릴 수 있어? 군대를? 이때 한신의 대답.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 익선. 이게 여기서 유래하는 거. 자, 유방이 듣고 보니까 어땠을까? 기분이 좋아,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유방이 비꼬죠, 한신한테. 너 그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놈이 왜 나한테 잡혔어? 너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니까 나한테 잡힌 거잖아. 너 나보다 못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한신 대답. 제가 부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얘기한 거는 병사 얘기고 폐하께서는 저 같은 장수 1000명을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신은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장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봤자 한 명 있었죠, 한신한테. 유방을 이렇게 독립하라고 했던 그 괴철이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유방이 이 얘기 듣고 화가 났던 기분이 확 풀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는 병사를 부리지만 누구는 그 병사를 지휘하는 장군들을 부리는 유방이 그 능력을 타고난 결국은 한신도 제거가 되죠. 그죠? 진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유방이 그 진희를 진압하러 가요. 자, 진압하러 갔을 때 유방의 아내였던 누구? 여 여태우가 이 한신이 아무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한신이 실제로 진이랑 서신을 주고받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제후로 강등되는데 불만을 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여태우가 유방이 그 장안을 비운 사이에 회음무 한신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한신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제 여태우가 나중에 한신 죽인 다음에도 아무 처벌도 안 받은 거를 봐서는 유방도 한신을 언젠가는 제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아녀자의 손에 죽는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비탄하면서 죽게 되죠. 자, 회음우 한신이 죽은 다음에 팽월도 죽게 되죠. 자, 요 진이의 반란을 유방이 진압하러 갔을 때 팽월한테 군대를 보내라고 했는데 팽월이 자기가 직접 갔어요, 안 갔어요? 병을 핑계 대고 안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대도 조금 보냈단 말이에요. 유방이 여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 팽월 한번 두고 보자 했는데 이 팽월 부하 하나가 팽월한테 지금 유방이 화났으니까 우리가 먼저 반란을 일으켜서 유방을 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팽월이 또 거기서 결정을 못 내려요. 자, 그러다 결국 유방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팽월을 잡는단 말이에요. 자, 팽월이 잡힌 다음에 저 파쪽으로 유배를 가게 돼요. 파쪽으로 유배 가다가 자, 이제 파쪽은 서쪽이죠. 서쪽으로 가다가 장안에서 낙양으로 넘어오는 또 누구를 만나죠? 이 여자? 여태우를 만나죠. 자, 팽월이 여태우한테 사정사정하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지금 유배각에 있으니까 날 좀 살려달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여태우가 팽월을 어떻게 해요? 오, 그래. 내가 그러면 고조 폐하께 잘 얘기를 해볼게. 나랑 같이 낙양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서쪽으로 가던 이 팽월을 여태우가 낙양으로 다시 데려가죠. 데려간 다음에 여태우가 고조 보고 뭐라고 얘기해? 유방한테. 팽월은 근식 덩어리고 보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파촉 먼 곳으로 유배 보내면은 또 거기서 근심거리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그래요. 죽이자 그러죠. 유방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대해서. 그쵸. 그렇게 해서 죽게 되죠. 영포. 자, 한신이랑 팽월이 제거되는 거 보고 자기도 언젠가 저런 운명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과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영포도 반란을 일으키죠. 유방이 직접 영포를 진압하러 갔죠. 그 진압하러 갔다가 영포를 진압을 해요. 근데 유방이 거기서 뭘 맞아요? 또 화살을 맞죠. 그죠? 자, 그렇게 돼서 이때 유방이 아주 치명타를 입고 굉장히 몸이 많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유방은 대부분의 이성제후들을 다 제거했죠. 그리고 회남왕 영포를 대신해서 자기 일곱 번째 아들 유장, 팽월이 다스리던 양나라는 두 개로 쪼개가지고 자기 아들 유해와 유우에게 나눠줬죠.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에게. 한신이 다스리던 초나라는 또 두 개로 쪼개가지고 자기 사촌이었던 유가랑 자기 형의 아들이었던 유비한테 나눴어요. 그리고 조나라 왕 장오가 다스리던 조나라는 자기가 제일 예뻐했던 첫 부인의 아들 유여의에게 넘기고요. 연나라 왕 장도를 제거한 다음에 거기 또 원래 노관이라는 자기 친구를 임명했다가 노관도 반란 일으키죠. 노관도 제거하고 연나라에는 자기 막내 아들 유건. 한나라는 그냥 없애버리죠. 그리고 유방의 한나라의 군현으로 만들어. 그리고 오로지 누구만 남았어요. 오이는 특별히 문제되는 행동을 안 했고, 수도랑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장사국만은 살려뒀죠?
자, 유방이 이런 일을 하고 죽게 돼요. 유방이 죽, 네. 유방의 죽음을 얼마 안 남겨놨을 때 여태우가 자, 아픈 유방한테 가서 물어보죠. 100년 뒤에 죽는다는 얘기하면 좋아한다 그랬어요?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노인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누구한테 물려줄 거예요? 그게 물론 물어보기가 똑같은 거라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할까요? 죽는다는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싸가지 없이. 안 좋아하죠. 그래서 여태우가 유방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그죠? 자, 100년 뒤에 소하가 죽으면 그 다음은 누가 죽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유방이 누구로 얘기했어요? 조참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조참이 죽으면 누가 죽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왕릉을 얘기하죠. 근데 왕릉은 꾀가 부족하고 좀 꽉 막히고 우직한 성격이라 가지고 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유연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왕릉을 좀 보좌해주고 도와줄 사람으로 누구를 얘기해? 진평을 얘기하죠. 근데 진평을 유방이 아주 뼛속 깊이 좋아했어요? 진평은 꾀가 많고 약삭 빠르다 그래서 그렇게 좀 경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릉 진평 죽으면 누가 괜찮겠습니까? 마지막 물어봤더니 유방이 유씨를 구할 자는 누구다? 주발이다. 이 주발 피리 부는 사나이. 태연에서부터 유방을 따라다녀. 자, 그 다음에 여태고 또 물어보죠. 그럼 그 다음은요? 그랬더니 유방이 뭐라 그래요? 그쵸. 네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화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태우가 욕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을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세고 드센 여태우를 그래도 유방이 남편으로서 누르고 있었던 거죠. 한 수 위였던 거죠. 유방이 죽어요. 죽고 나서 유방의 어리디 어리고 연약한 아들, 둘째 아들이죠. 누가 즉위해요? 희재가 즉위하죠. 유영. 엄마가 누구예요? 여태우죠. 여태우가 평소에 너무너무 미워했던 척부인, 그렇죠. 유방이 아주 예뻐했던 척부인. 척부인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끔찍하게 만들었죠. 눈을 뽑고 귀를 멀게 하고 덩어리를 만들고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죠. 이렇게 해서 돼지우리에 버리잖아. 뭘로 만들죠? 희재가 여태우가 또 자기 아들 희재를 데리고 와서 척부인 그렇게 만든 걸 보여주죠. 그때부터 희재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술 먹고 병들고 점점 멘탈이 나갔죠. 자, 희재가 죽었는데 문제는 희재가 아들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여태우는 희재가 정치를 못하고 막 오락가락 하니까 자기가 마치 황제처럼 행동했다 그랬죠. 자,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네 글자로? 좀 어려운 말인데. 임조, 칭제. 수렴청정보다 하나 위라고 보시면 돼요. 임조가 무슨 뜻이라고 해서 임조. 임은 어디 임한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딘가 간다, 존재한다. 그런 뜻이죠. 조는 뭐예요, 조? 조정을 얘기해요, 조정. 조정이 어디예요? 황제가 있고 신하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을 조정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나라의 중요한 것들이 다 결정되죠. 자, 해제가 병약하고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해제가 황제이던 시절부터 여태우가 여자지만 자기가 황제 엄마 자격으로 태우로서 사실상 조정을 꽉 거머쥐고 정치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황제를 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제가 죽었을 때 해제가 아들이 없으니까 만약에 유방의 또 다른 아들들이 황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다른 아들들의 엄마가 또 태우가 되는 거죠. 그럼 여태우는 실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태우가 희재가 그 궁에서 만났던 궁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궁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뻥을 쳐요. 그리고는 어디서 아이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유공이라는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이게 유씨인지도 몰라요. 얘를 황제로 올린단 말이에요. 3살 때. 자, 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는 여씨들을 다 요직에 앉히고 제후에 임명을 해요. 그러다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심지어는 여씨들이 이제 몰록 만들기까지 해요? 왕으로. 이거는 유방이 정해놓은 원칙을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겼죠. 여태우가 무려 15년 동안이나 이 임조칭제를 해요.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 해제 때와 소재 두 명의 시기를 뭐 해제봉기, 소재봉기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다고요? 여태우봉기라고 썼어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고조봉기 다음에 무슨 봉기가 나와요? 여태우봉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역사가들한테 두고두고 욕을 먹어요. 여태우는 임금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태우 신분으로서 황제 노릇을 한 건데 여자인 여태우를 본기, 임금의 기록을 다루는 그 곳에 파트에다가 실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나중에 역사가들이 막 비판을 한다. 역사가들이 또 비판했던 거. 여태우 본기 말고 항우 본기도 비판하죠. 항우는 그 18제후왕 분봉할 때 한동안 천하를 주름 잡았던 적은 있었지만 황제가 되지는 못했죠. 천하를 통일하지도 못했는데 항우 본기를 썼다는 거예요. 자, 여태우가 15년 동안 황제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자, 이 어린 황제도 하나 죽여버리고, 또 새로 어린 황제 유홍이라는 황제를 올려놓고, 마음대로 권력을 주무르다가 병이 들어요. 15년 만에. 자, 그러던데, 어느 날 여태우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여태우의 왼쪽 겨드랑이를 웬 검은 개, 검푸른 빛을 띠는 털을 가진 검은 개가 막 뛰어와가지고, 여태우의 왼쪽 겨드랑이를 꽉 깨물어요. 자, 그 꿈을 여태우가 꾸고 너무 생생해가지고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자, 그 꿈에서 물린 자국이 있는 곳을 이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거기 이빨 자국이 나요. 자, 그리고는 거기가 이제 병들고 곪기 시작해가지고 여태우가 그게 낫지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답니다. 자, 여태우가 죽은 다음에 여태우의 조카, 여태우가 오빠의 동생들, 여산, 여산이 당시에 남군을 이끌고 있었고요. 여록, 이 북군을 이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군권을 여씨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 다른 사람들이 여씨의 권력을 건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 여록의 친구 중에서 역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익이 기억나요? 네. 역황이라고도 하고 죄송합니다. 역기라고도 합니다. 역이기의 동생 역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역상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이기의 조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역기가 여록이랑 평소에 친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록은 이때 조나라 왕도 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수도 장안에 와가지고 이 수도를 지키는 북군의 그 병구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역기가 여록한테 가서 여록을 꼬셔요. 지금 여태우가 죽고 지금 천하가 어수선한데 여기 지금 수도 장안에 있을 게 아니라 네 나라인 조나라에 가가지고 그 조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러면서 자 우리 군대를 거느리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호랑이 모양이 호부 병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병부를 주발 장군한테 넘기라는. 여록이 갈팡질팡하다가 역기가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해요. 황제 폐하가 주발한테 병부를 넘기라고 했다고 거짓말한다. 그래서 여록이 그걸 믿고 북군의 병부를 누구한테 넘겼을까요? 주발한테 넘겼어요. 자, 주발이 병부를 장악하자마자 이제 그 북군의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여씨를 지지하는 자들은 오른쪽 어깨를 내놓고 유씨를 지지하는 자들은 왼쪽 어깨를 내놓고 자, 그러자 북군의 군인들이 다 어느 쪽 어깨를? 왼쪽 어깨를 열어놓은. 그러니까 민심이 다 여씨가 아니라
어느 시에 있었다? 유씨에게 있었단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북군의 민심을 확인한 주발이 자, 남은 북군을 이끌고 이제 여산을 치러 가요. 여산은 이때 미처 대비를 잘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화장실로 도망.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저 그 주허후 이 사람은 네, 제나라 왕 유비의 아들이에요. 주허후 유장이 화장실에 숨어든 이 여산을 잡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죽여버린다. 여록은 조나라로 갔다가 이 주발의 군대에게 추격당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죠. 이렇게 해서 여씨는 완전히 무너지게 돼. 그리고 이때 주발을 도왔던 사람들, 관영, 비단장수, 말 잘 타는 하후, 영. 그리고 여씨들이 권력을 휘두를 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이 공신들이 이제 여씨들을 무너뜨리자 진평, 소환은 요 전에 죽었어요. 진평, 왕릉 이런 사람들이 가담을 해서 결국은 여씨천하가 끝이 나죠. 자, 이들이 누구를 다음 황제로 세울까 고민이 있었어요. 자, 당시 그 제나라 제왕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제왕 유땡이에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얘를 황제로 세울까 했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고조의 맏아들 제도회왕 유비의 아들이기 때문에 얘를 그러니까 황제로 세워야 되나 얘기했었는데 얘는 결혼한 집안이 사씨 집안인데 이 사씨 집안이 두센 집안이에요. 권력 욕심이 많고. 그래서 제2의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여씨 집안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 집안은 거르고 대나라 왕이었던 유항을 선택해요. 대나라 왕 유항은 유방과 박씨 사이에서 낳아났어. 근데 박씨가 살아생전에 유방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우가 박씨를 미워했을까요? 안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냥 딱 하룻밤 인연이었는데 얼떨결에 유방의 아이를 임신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유황인데 이 유황이 대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박씨도 평소에 품행이 좋고 대나라 다스리고 있는 유황도 괜찮다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공신들이 유황을 데려다가 황제로 만든다. 이 사람이 한나라의 5대 황제. 누구예요? 한나라 문제, 유황이에요. 자, 우리 나라 건국한 황제한테는 어떤 묘호를 올린다고 그랬어? 태조라는 묘호를 올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유방은 정식적인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태조? 태조? 고황제라 그랬죠. 이게 묘호고 이 고가 뭐였어요? 시호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고황제라고 잘 안 부르고 섞어가지고 어떻게 부른다고요? 고조라고 많이 부른다고 그랬죠. 자, 해제는 별로 한 역할이 없기 때문에 시호 해만 받고 묘호는 받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한 문제는 아주 정치를 잘해요. 23년 동안. 몇 년? 그래서 태조 고황제, 그 고조를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묘호도 받는다. 자, 태조를 계승한 황제한테는 어떤 묘호를 올린다고요? 태종호를. 동양 역사상 최초의 태종이에요. 우리나라도 태종이 하나 있죠. 그쵸? 조선에 태종 이방원이 있죠. 태종이란 묘호를 왜 붙인 거예요? 누구를 계승했다 그래서? 태종 이성계를 계승했다 그래서 태종이란 묘호를 올린 거예요, 신하들. 정종도 있잖아요. 정종은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정종은 그 살아있던 시기랑 죽어서 한 300년 동안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태정, 태세 분단에서 나가서. 이방원의 형. 그죠, 허수아비죠, 맞아요. 자, 유방이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또 걱정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 자, 봐봐. 한나라 수도 어디예요?
어디에요? 장안 아니죠, 장안. 장안과 그 주변을 황제가 뭐를 설치해서? 군과 현을 설치해서 다스리고 있어요. 황제. 나머지 땅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9년제를 실시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어. 힘이 모자라. 그래서 유방 때는 어땠어요? 이 다른 지역을. 유시성이 아닌 다른 제후들을 왕으로 임명했었죠. 패용할 한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이뻐가지고 임명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그 사람들 다 제압할 수가 없으니까 왕으로 임명을 해준 거죠. 항우를 무너뜨리려고. 그랬다가 항우 무너지고 나니까 유방이 차례차례 돌아다니면서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죠. 그죠? 그리고 유방이 그 성이 다른 제후들을 다 뭘로 바꿨죠? 그쵸. 동성 제후들로 다 바꿨죠. 유시성을 가진 제후들로. 근데 이 사람들은 유방의 가족이나 형제나 아들이란 이유로 여기 다 나라를 하나씩 받게 되죠. 뭐 제나라, 초나라, 우나라, 조나라 이런 나라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한 문제 때는 수도와 수도 주변만 군연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봉건제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유방이 남긴 업적이라면은 그 제후들이 성이 다 뭐예요? 다 유씨라는 오예 제외한 이런 시스템을 군국제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군연제랑 뭐를 섞은 거예요? 봉건제를 섞은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요? 아니라 그랬죠. 나머지 지역을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후로 임명을 한 거라고. 자, 이 봉건제에서 제후들이 지켜야 되는 의무가 하나 있었어요. 대표적인 의무. 뭐 해야 돼? 존경? 아, 그 제사. 맞아요. 황제가 수도에서 매년 하늘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 그리고 뭐 누가 돌아가셨거나 각종 이벤트가 있으면 부르죠. 그러면 제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수도로. 와야 되죠. 그걸 입조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그 입조를 이 제후들이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는 가족이고 형제고 같은 패밀리다 해가지고 몇 번 오는데 점점 안 오기 시작해요. 핑계를 대요. 특히 제일 큰 핑계를 많이 댔던 나라가 오나라였어. 어느 나라? 오나라. 오나라 왕은 유비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비. 유비는 유방형 유중의 아들이에요. 그 유비는 유방의 큰아들이고 이 사람 유비는 유방의 조카예요. 유방 형의 큰아들. 근데 이 오나라가 특히 말을 안 들었던 이유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 오나라는 이 동쪽으로 가면 다 바다죠. 바닷물 가둬놓고 말리면 뭐가 남아요? 오나라는 소금이 많이 나요. 소금은 이 당시에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엄청 귀해요. 진짜 금이에요. 금 말 그대로. 자, 그리고 요 지역엔 구리광산이 많아요. 유비가 이 구리로 뭘 할까? 뭘 만들었을까요? 무기는 철이 있잖아. 철보단 약하잖아, 뒤에. 제사용품? 잠시만요. 나라에 치명적인 뭔가 피해를 주는 돈을 찍어내. 자, 채호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 칼라 복사기를 사가지고 5만 원짜리를 막 복사해가지고 이 종이를 오린 다음에 이걸 지갑에 막 넣고다.
그다음 편의점 가서 그 5만 원짜리를 내면서 과자 10개 주세요.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죠. 그죠? 자, 위조 지폐를 만들거나 우리나라 돈 만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 공기업으로 한국조폐공사라고 있거든요. 그 조폐공사가 돈을 찍어내는 우리나라 그 공기업이에요. 그 조폐공사가 돈 얼마 찍어내는지 수량을 정하는 은행은 한국은행이라는 은행.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 허락받지 않고 조폐공사에서 외에 다른 곳에서 돈을 찍어낸다거나 복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중죄예요, 중죄. 굉장히 막 형량이 길단 말이에요. 그만큼 돈을 다른 곳이나 다른 기관에서 못 찍어내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치. 돈을 여기저기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막 찍어내면은 화폐 가치가, 화폐 신용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죠? 화폐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죠?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가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철저히 통제하는. 이 시대 때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랬죠. 이 수도 장안에서만 돈을 찍어낼 수가 있는데, 유비가 자기 멋대로 돈을 찍어내는. 자, 지금처럼 위조 지폐 잘 구별하는 그런 것들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찍어내면 곧바로 그게 다 뭐가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거로 다른 지역에서 무역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많이 번 돈을 뭐에 투자했을까요, 또? 식량을 사들이고 군대를 키우기 시작하고.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한 문제 유황이 이 오나라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은 같은 유씨고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조회를 들어오라고 했어. 제사 지낼 거니까. 근데 유비가 들어와야 안 들어. 자기 나이 많고 늙어가지고 저기 갔다 오면은 지치니까 못 간다는 이유로 자꾸 조회를 안 들어오는. 대신에 누구를 보냈냐면 오왕이 자기 아들을 보내. 자, 문제의 큰아들 유계예요, 계. 이 유계가 오왕의 아들이니까 자기랑은 관계가 뭐 한 6촌, 8촌 요쯤 된단 말이야. 친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친척이 놀러 왔으니까 친척끼리 놀기도 하잖아요. 자, 같이 놀았어요. 놀았는데 바둑을 뒀어요. 예. 자, 바둑을 뒀는데 이 당시 바둑을 박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박을 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바둑을 두다가 오왕의 아들이 이겼어요. 근데 바둑 두다 보면은 한 수 물러줘 이런 거 있죠. 불리하면은 이 유괴가 한 수만 물러달라고 그랬어. 근데 물러줬을까요? 안 물러줬어. 못 물러준다고 하는. 자, 그리고 약 올렸나 봐요. 유괴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바둑판을 이 오왕의 아들한테 던졌어. 근데 재수가 없으려고 그랬는지 모서리에 머리를 탁 맞아. 이 보통 황실에서 쓰는 바둑판은 뭘로 만들까요? 이거로 만들죠, 이거. 왕에다 점 찍고. 옥으로 만든다. 그 자리에서 즉사예요, 즉사. 안 그래도 오왕 유비가 지금 중앙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죠. 유비도 유비대로 어땠을까요? 화가 많이 났겠죠. 그리고는 완전히 입조를 안 해요. 이때부터 전혀 수도 장안에 가지 않는다. 자, 그러다가 문제가 죽고 문제의 아들이었던 경제 유계가 죽고 당시 이 유계의 부하 중에서 조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조조는 삼국지 조조가 아니에요. 이 조조가 유계한테 이런 건의를 해요. 사건. 삭이 뭘까요? 삭? 딜리트. 딜리트가 뭐예요? 삭제하다죠, 삭제. 번이 뭘까요? 번. 울타리 번제. 그러면 이 나라들을 그냥 북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국가라서 번국이라고 불렀거든요. 번국을 어떻게 하잖아요? 삭제하잖아요. 그럼 번국을 어떻게 삭제하죠? 번국을 어떻게 삭제할까요? 관리를 보내면 되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오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나라 넓은 땅을 오왕 유비를 섬기는 신하들이 이 오나라 땅을 다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오나라 땅 행정구역에다가 이 수도 장안에서 군현을 설치하고 여기다 관대를 보내면 되잖아. 그러면은 오나라 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리고 그 땅이 다 직탈지가 되죠. 이 수도 장안 황제 지배를 받는 땅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 근데 나머지 나라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 리가 없죠. 너희 사촌이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너희 부모님이 사촌 땅을 만약에 강제로 뺏는다고 쳐봐요. 사촌들이 좋아할까요? 난리를 치겠죠. 자, 그래서 이때 가장 반발이 심했던 오왕 유비를 주축으로 해서 오나라, 초나라, 조나라, 제남나라, 시천나라, 교동나라, 교서나라. 자, 일곱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5초 7국의 나뉘. 제나라는 당시에 제수를 주변으로 해서 제나라가 있다 그랬죠. 제북, 제남, 제해서 세 나라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항우가 분봉할 때도 제나라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리고 그 산동반도 제나라에 있는 땅에는 교하라는 강이 흐르는데 교하라는 강 동쪽에 교동, 교하라는 강 서쪽에 교서가 있었다. 시천이라는 또 강이 있어. 다음 이 나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여기서 5초 7국과 한나라 황실과 싸움을 벌이는데 겨우 경제가 이겨요. 나머지 나라들은 다 진압된다. 이때 경제에게는 명장, 주화부라는 명장이 있었어요. 주화부 아버지가 누굴까요? 주발이요, 주발. 주발의 아들, 주화부. 유방의 선택이나 유방의 선견지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탁월했던 거죠. 유방이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발한테. 여태우한테, 주발만. 그쵸. 유씨를 지킬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주발이라 그랬죠. 주발이 여씨들도 제거하고 주발의 아들은 지금 반란을 일으킨 나머지 유씨들 다 제거를 해줬죠. 그죠? 그리고 또 경제편을 들었던 하나의 나라가 양나라가 있었어요. 양나라의 효왕. 네. 이들은 유씨가 아니죠. 황제한테 대항하는 순간 유씨라고 볼 수가 없죠. 역적들이 되는 거죠. 유방이 얘기했던 유씨는 자기 그 적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그 나머지 반란 세력들이 다 죽게 됐죠. 어, 그 경제에게는 율희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누구? 율희와 경제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율태자였어요. 근데 율희가 성격이 좀 그렇게 좀 괴팍했어요. 성격이 좀 뭐랄까 왕비로서의 품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지를 못하고 조금 성격이 좀 이렇게 삐죽삐죽했단 말이에요. 네, 괄괄했어요. 경제는 문제 유황과 효문퇴후 두 씨예요. 이 두 씨와의 사이에서 그 유계와 양효왕 두 아들을 낳는데 어, 문제가 죽은 다음에 효문태후 이 두 씨는
자, 큰 아들을 이뻐했을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을 이뻐했을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을 좀 이뻐하는 타입이었어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큰아들이 태자까지 돼가지고 이제 황제가 될 엄연한 신분인데도 자기 남편한테 계속 가가지고 이 둘째 아들을 잡고 태자로 만들자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효문태후예요. 유무예요, 유무. 자, 그래서 굉장히 아무튼 그런 사이였는데 이 효문태후랑 유계 사이에서 딸이 또 하나 있었어요. 유계, 그러니까 경제 유계의 누나인데 관도 장공주 유표. 근데 이 유표는 이제 그러니까 유계한테는 누나가 되고 효문태후한테는 자기 큰딸이 되죠. 근데 이 여자가 정치 욕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기 남동생 황제 노릇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좀 하려고 하고 하는 게 있었고, 특히나 이 자기 남동생이 왕비나 여러 그 부인들 거느릴 때 그 거기에 대해서 조금 트집이나 좀 이렇게 뭐랄까 끼어드는 걸 많이 했단 말이야. 자, 근데 한 경제가 여러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부인들이 이 관도 장공주한테 좀 잘 보여야지 관도 장공주가 그 부인 칭찬을 해서 경제가 또 그 여자들 좋아하는 또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무튼 이때 경제 부인들 추세는 누구한테 잘 보이는 거? 예, 이 관도 장공주한테 잘 보이는 게 조금 그 당시 분위기였는데 이 율시는 좀 눈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관도 장공주만 만나면 뻣뻣하게 굴거나 좀 냉랭하게 대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예를 들면 지금 남동생에 있는 정연이 동현이의 여자친구가 동현이의 여자친구가 너한테 좀 싸가지 없고 차갑게 구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요. 근데 동현이한테만 가가지고 동현이 또 착하잖아요. 동현이한테 가가지고 또 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너도 짜증 나죠? 그죠? 동현이랑 그냥 헤어졌으면 좋겠죠? 그래서 유표가 이 유기한테 가가지고 율희 욕을 엄청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율희가 이 관도장 공주한테도 잘 못하고 효문태후 눈바퀴도 나가가지고 결국은 그 황후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태자도 엄마가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쫓겨난다. 그리고 유계가 왕시성을 가진 부인, 왕부인을 사랑하게 된. 아니, 부인이죠, 부인. 이름은 왕치예요, 왕치. 이 유계와 왕부인 사이에서 왕부인이 해를 안는 꿈을 꾸거든요. 그 해를 안는 꿈을 꿔가지고 낳은 자식이 유철이에요. 유철은 5초 7국의 난으로 아까 교동나라가 관랑국으로 없어졌다 그랬죠. 유철은 이 교동왕이 그리고 유철이 이제 태자가 되는데 유계가 죽고 나서 교동왕 유철이 황제가 된다. 이 사람이 한나라의 그 유명한 무제예요. 누구라고요? 무제. 무제는 어? 황제를 60년을 해요. 몇 년을 했다고요? 60년. 10대 초반에 황제가 돼가지고 70 넘을 때까지 황제. 그러니까 평생 뭘 한 거예요, 거의. 황제가 돼. 황제 노릇을. 무제도 묘호를 받아요. 세종이란 묘호를. 예, 맞아요. 동양에서 최초의 세종이 한 무제예요. 그쵸, 묘호를 처음 쓰는 시대니까. 무제는 이제 요거 잠깐 쉬었다 할 건데, 봐봐. 진시 황제라는 황제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 그 진시 황제처럼 하려고 했어요.
자, 진시 황제가 어떤 칭호를 처음 만들었죠?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황제라는 칭호, 그냥 만약에 칭호라고만 한다면, 뭐 그냥 황제보다 더 높고 더 고귀한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 황제가 칭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시 황제가 이 칭호를 만들고, 이 칭호를 만들고 나서 중국을 지배하는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거를 역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황제 지배 체제라고. 예전에는 우리 춘추전국 시대 떠올려 볼게요. 그때는 주나라에서 중국 나머지 지역들, 주나라 왕이 다스리는 지역 말고 나머지 지역들을 봉건제로 다스렸죠. 그죠? 자, 봉건제는 주나라 왕이 지방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근데 말이 간접적이지 사실 거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점점 없어지죠. 주나라 힘이 없어지면서. 그죠? 근데 진시 황제는 어떻게 했어요? 다 군과 현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다 관리를 보냈죠. 그래서 일일이 다 명령을 내렸죠. 그죠? 그리고 그거로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어요, 진시 황제가? 계속 돌았죠. 천하를 어떻게 지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그리고 우리 춘추전국 시대 혹은 그 이전에 주나라 봉건제 하던 시절에는 제나라 글자, 그리고 초나라 옷 입는 거, 뭐 그리고 오나라에서 먹는 거, 그리고 저 위나라에서 무게 재고 길이 재는 담이 이런 게 다 같았어요, 달랐어요? 다 달랐죠. 그죠? 근데 진시황제가 통일하고 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문자, 도량형, 수레바퀴 폭 이런 거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통일했죠? 이런 것들을 일률적 혹은 보편적으로 지배하는. 예외라는 걸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과 모든 공간은 다 황제가 직접 지배해요. 근데 황제가 직접 몸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 넓은 땅을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황제의 분신들을 보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관리들이죠. 그죠? 그리고 그 관리들이 파견되는 행정구역을 군과 현이라고 불렀죠. 진시 황제가 황제라는 칭호를 처음 사용한 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역대 이제 중국의 모든 황제들이 이런 꿈을 꾸게 돼요. 이름만 황제를 칭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곳에 다 군현을 설치해서 관리를 보내고 지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한 거를 이상이라고 부르죠? 그죠? 현실. 거리가 있죠? 그죠? 보통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진시 황제?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에요. 쉬었다 할게요. 이제 문제가 즉위했어요.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근데 무죄가 이렇게 진시황제처럼 막강한 그 어떤 황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 앞에 황제들의 노력이 있었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먼저 유방은 이성제후들을 다 뭘로 교체해놨어요? 유씨성을 가진 동성제후들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죽었죠. 그 다음에 한동안 여씨들이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 여씨들을 공신들이 제거하고 다시 유씨에게 권력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23년 동안 한나라 문제가 황제가 돼서 잘 다스렸는데 아주 잘 다스렸다 그랬죠. 그리고 문제 때 뒤를 이어서 한나라 경제가 즉위하는데 이 경제 때는 그 다른 유씨성을 가진 제후들이 수도를 공격해 들어온 사건이 있었죠. 5초 7국의 난이라고. 근데 이거를 경제가 이겨냈죠. 그죠? 자, 요
무제는 이제 7대 황제인데, 7대 황제 무제가 즉위하기 전, 요 6명의 황제 때, 한나라는 우여곡절을 겪긴 겪지만, 국력을 많이 비축을 해. 그러니까 국력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힘이에요. 나라의 힘을 많이 비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권력을 조금 조금씩 다 이제 빨아들이는 역할, 이제 그런 노력들을 위에 황제들이 해와가지고, 이 무제 때는 비로소 좀 강력한 중앙 집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시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됐고, 또 하나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요 한나라 초기 때부터 무제 때까지 기본적인 사상적, 철학적 흐름은 이거예요, 이거. 황로, 황로수를 추종했어요. 자, 이 황이 뭘까요, 황? 황제, 황제. 근데 황제인데, 진시 황제 그 황제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배웠던 황제. 그래. 삼왕오제 할 때 그 황제. 황제. 근데 이제 오제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럼 이 로는 뭘까요, 로? 로. 철학자예요. 공자, 맹자, 또 누구 있어요? 노자예요. 항로학파, 항로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황로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한나라 초기부터의 통치 방식이었거든요. 노자는 세상이 왜 혼란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꾸 바꾸고 고치고 들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혼란해진다 그랬지. 그러면 안 혼란하려면,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봤어요? 무위, 그러니까 냅두라 그랬죠. 인위를 반대하고 무위를 주장했잖아요. 그죠? 노자 통치술의 기본은 무위예요, 무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노자의 어떤 그 사상에 영감을 주고 그거의 기본이 됐던 게 황제, 그 오제 중에 황제가 또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서 종합해서 요거를 이제 황로술, 황로학파라고 부른다. 황실에서 기본적으로 이걸 통치술로 삼았어요. 그랬다는 거는 진나라 때처럼 막 지배하고 법으로 막 이거 맞고 틀리고 구분하고 막 이러려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 유방이 통일하기 전에 항우랑 5년, 굉장히 5년 동안 치열하게 전쟁을 했죠. 그리고 항우랑 전쟁하기 전에 또 진나라 상황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진시황이 죽고 나서 호해가 정치를 못하면서 막 엉망이었잖아요, 어지럽고. 그리고 진시황제가 살아있을 때도 백성들이 행복했어요? 너무 가혹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이 고달팠죠. 진시황제가 이상이 너무 커가지고 그거 실현하려고 막 공사에 동원되는 거나 여러 가지 혹사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반해서 한나라 초기 때부터의 기본 통치 방식은 이 황로술이었다. 황로. 냅두는 거예요. 그게 고조가 이제 죽고 나서 무제 때까지 한 60여 년이 흐르거든요. 60여 년 동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세금도 30분의 1밖에 안 거둬. 30분의 1이면 100%로 환산하면 몇 프로 정도? 그쵸? 3% 정도? 3%좀 넘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뭐 쌀을 100kg를 수확한다 그러면은 97kg, 6kg는 내가 먹는 거예요. 세금도 이렇게 조금 거두고 이제 관리들도 파견하면은 기본적으로 법을 그렇게 혹독하게 집행하지 않아요. 여기 살기 좋았겠죠, 그죠? 오히려 도둑도 없고 그리고 점점 그렇게 세금을 조금 거두는데도 각 수도든 도시든 곳간 그 쌀 담는 창고 있죠? 곳간이 넘쳐났다 그래. 그러니까 막 5초 칠국의 난이라는 전쟁이 물론 있긴 있었지만 그 전쟁 외에는 내전 외에는 큰 전쟁도 없고 계속 평화롭고 뭐 특별한 뭐 가뭄이나 흉년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땠다? 살기 좋았단 말이에요.
특히 문제나 경제 때 그게 강했는데,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은 이 문제와 경제 때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경지치라고 불러요. 지는 어조사 지자예요. 뭐뭐의라는 뜻이. 문제와 경제 때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이 좋아서 다스림이지 뭘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그냥 냅두는 거라 그랬죠. 그랬더니 오히려 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하기도 해요. 너희 상처가 났어요. 상처 난 거를 그거 낫겠다고 아니면은 좀 뭐 상처가 좀 아프다고 이걸 계속 문지르거나 아니면 좀 가렵다고 자꾸 긁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낫고 오래 가죠. 덧나거나. 근데 상처 난 거 난지도 모르게 그냥 가만 냅두면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 물죠. 그리고 딱지 같은 거 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흉터도 잘 나요, 안 나? 안 나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정말 수술을 해야 되거나 꼭 필요한 부분이면 건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그 도가의 입장인 거예요. 황로학파의 입장. 내버려 둬라. 그래서 무제 때는 곡간의 곡식이 정말 썩어날 정도로 너무 넘치고 그리고 이 당시 때는 동전을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면 그 동전을 이 새끼줄 같은 걸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보관을 했다 그래요. 그 동전 안에 이렇게 가운데 구멍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새끼줄 같은 거로 엮어가지고 이거를 돈꾸러미처럼 보관을 했는데 그 줄이 돈이 너무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 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썩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그게 막 떨어질 정도로 그 볶아내는 곡식이 그리고 돈 창고에는 돈이 막 넘치는 상황이 요 한 무제 때. 자, 무제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황제가 됩니다. 그쵸? 제일 먼저 한 게 제 나라에 있는 태산에 가요. 그래서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 과거에 진시 황제가 황제가 되자마자 했던 거. 하늘의 지세 지내고 땅의 지세 지내는 봉선을 실시. 봉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선은 땅의 제사 지내는 근데 이 봉선을 했던 게 진시황제 때이기 때문에 봉선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드물었어. 그래서 무제가 전국 곳곳에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무제 때, 진시황제 때 봉선에 참여했던 학자들을 수소 보내. 그래서 어떻게 봉선 의식이 진행되는지를 뭐 듣고 받아 적어서 오게끔 한다. 그때 봉선을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받아 적고 듣고 그리고 실제로 봉선을 주관했던 역사가가 하나 있어요. 사마 담이란 사람이고 이 사마담의 아들이 사마천이라는 사람. 사마담의 관직은 태사공이었어요. 우리 사기 읽어봤죠? 마지막에 사마천이 코멘트 달죠? 누구는 말한다? 태사공은 말한다. 태사공이 사마천의 관직이었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관직 뒤를 이어가지고 사마천이 태사공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마담, 사마천 이 부자는 일찍부터 중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유적지라든지 뭐 여러 곳들을 아주 두루두루 다 보고 살펴오고 역사 기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귀한 지식을 담는 책을 마음껏 그 왕실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는 그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부자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무제가 주관했던 그 봉선 의식도 주관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제 때는 무제 수건 뒤로 넘어가고요. 그림으로 가고 25페이지. 먼 친척이라고 보시면 직접적인 혈통 관계는 없고 무제의 제일 큰 관심사는 우리 이제 한나라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많이 축적이 됐죠. 단단해졌죠.
이제 그 곡식 창고도 넘쳐날 정도로 풍부해졌고 돈도 많고 이렇다면 무제가 가장 자존심 상해하고 뒤집고 싶었던 거는 흉노와 한의 관계였어. 흉노랑 한의 관계는 처음 한 나라 만들었을 때부터 어떤 관계를 가져왔죠? 화친이란 관계를 가져왔죠. 그 화친은 흉노와 한의 관계인데 누가 우세인 관계였어요? 흉노가 우세인 관계였죠. 한나라가 유방이 크게 지는 바람에 금, 은, 비단 그리고 매년 막대한 그쵸, 돈과 화방공주를 흉노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뒤집어 엎고 싶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만든 사람이 무제예요. 자, 무제는 재위기간 60년 내내 끊임없이 흉노를 공격을. 자, 계속 흉노를 쳐들어가서 이제 흉노를 완전히 멸망은 못 시켰지만 북쪽으로 멀리 몰아내버리는 데까지 성공을 했던 사람이 무제. 이때 한무제의 오른팔 왼팔 같은 역할을 했던 장군이 위청, 곽거병. 한무제에게 누나가 있었어요. 평양부인이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왜 평양부인이었냐면 너희 혹시 조참이라는 사람 기억나요? 호가 다음이죠. 조참이 땅으로 받았던 지역이 평양 땅이에요. 북한이 아닙니다. 평양 후 조참이에요. 근데 이 조참이 죽은 다음에 그 조참의 손자 조씨예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 평양 후 조참의 손자인 조씨와 한 무제의 누나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부인도 무슨 부인이 되는 거예요? 평양 부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남편이 평양 후기 때문에. 이 평양 부인과 조씨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고 조씨가 금방 죽어요. 그래서 평양 부인은 이제 그 남편이 좀 죽은 혼자 가부인 상태였는데 평양 부인이 그래도 황제의 누나다 보니까 집이 잘 살았겠죠. 평양 부인 집에 살던 위씨성을 가진 여자가 있었어. 왜 여자를 가리켜서 희라고 부르죠. 그 진시 황제 엄마도 조희라고 불렀고 우미인도 우희라고 부르고 이랬잖아요. 그죠? 위희. 그리고 위희의 남동생이 위청이라는 사람. 한 무제가 자기 누나네 집에 잠깐 놀러 왔다가 이 위희를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반해요. 그래서 위희를 궁전으로 데려가서 자기 부인으로 삼죠. 이 여자가 그 위황후예요. 얼굴이 아주 예뻤다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좀 슬픈 이야기가 정말 이 저 네. 이 위희 그러니까 위왕후 사이에서 무제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여태자예요. 자, 여라고 하는 건 시호거든요. 시호는 뭐죠? 죽은 다음에 받는 게 시호죠. 그죠? 그러면은 태자 단계에서 시호를 받았다는 거는 황제가 됐다는 걸까요? 못 됐다는 거예요. 황제가 되지를 못했어. 왜 못 됐냐면 궁궐에서 그 그 무당이 뭔지 알아요? 점치고 하는 그런 점쟁이들 있죠. 강청이라는 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무당이 여태자를 헐뜯어요. 알고 보니까 이 강청은
이 무죄가 사랑하는 다른 무죄가 평소에 관계를 가진 다른 주인들의 알고 보니까 이 뒤에서 조종, 뇌물 이런 것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태자를 굉장히 이렇게 헐뜯는데 이 무당 강청이 여태자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도 좀 아끼는 이 무당 강청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려, 칼을 빼서. 그리고는 아버지가 자기를 폐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 무죄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 태자가 무색하게 일으킨 군대가 한무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 이기지를 못했고 여태자는 폐위된 다음에 끝까지 도망 다니다가 자살을 한다. 좋은 지적이에요. 이게 원래 시호는 뭔가 좀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올리는 거죠. 위황후도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었으니까 어땠을까요? 마음이. 자살해요. 근데 훗날 여태자의 손자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가지고 이 여태자를 이 강청이라는 무당이 나쁜 놈이었단 말이에요. 아무 죄 없는 여태자를 그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는 거를 무고라고 부르거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태자를 무고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태자를 안타깝게 여겼던 여태자 관련된 사람이 여태자의 그 자식 손자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자가 황제가 되는데 그 사람이 한나라의 선제라는 황제. 그래서 나중에 선제가 자기 할아버지랑 증조 할머니랑 이런 사람들 신원을 다 회복을 해요. 그래도 시호가 올라가. 이 여는 여호와무 할 때 여시 성이 아니라 슬프다라는 의미가 듭니다. 그건 좀 나중 얘기고 아무튼 한무제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위아우가 예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남동생이었던 위청도 어땠을까요?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청은 사랑받은 거에서 끝나지 않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흉노랑 전쟁에서 앞장서서 흉노와의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이 위청. 그리고 그 위청이 공을 세우다가 이제 공을 인정받기도 하고 또 원래 누구 집에 얹혀 살았다 그랬죠? 위씨들이? 이 평양부인 집에 얹혀 살았다 그랬죠? 근데 평양부인 남편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 일찍 죽었다 그랬죠? 남편 없는 여자가 자,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거두는 늠름한 위청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위청은 이 평양 부인이랑 또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황실의 식구가 되기도 한 사람이 위청이고 이 위청이 받았던 관직이 대장군이에요. 자, 위청이 흉노랑 너무너무 잘 싸워가지고 흉노를 매번 이제 몰아내는데 자, 문제는 위청은 어떻게 대장군이 처음에 되게 된 거죠? 처음에 기회를 어떻게 받은 거죠? 자기 그 여동생이었던 위왕후가 예쁘다 보니까 그 위왕후가 사랑을 받아가지고 기회를 받은 거죠. 근데 무죄가 이제 한창 위청이 활약하던 시기 조금 지나서부터 점점 위왕후에 대한 마음이 식어요.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늙죠? 그럼 아름다운 게 좀 어떻게 돼요? 좀 사그라들죠? 그죠? 그래서 위청에 대한 총애가 좀 사라질 무렵에 혜성같이 짜잔 든든한 인물이 위청의 외사촌이었던 그 성이 다르죠? 곽거병. 곽거병은 20살부터 흉노와의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굉장히 아주 판단력과 용기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갖춘 사람이라 가지고 위청의 뒤를 이어가지고 흉노를 막 헤집고 다닌다. 그래서 대장군 바로 아래에 있는 장군직이었던 표기장군에 임명. 흉노를 숨도 못 쉬게 밀어냈는데 자, 흉노가 계속 이제 저 한나라 군대에게 당하고 당하다가 이제 한번 흉노가 꾀를 내요. 자, 흉노의 전술 중 하나. 선생님 봐봐. 자, 이 흉노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와요. 건조해요. 그리고 이제 기온도 조금 낮고 한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되고 아무튼 물이 좀 부족한 약간 드라이한 지역.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어떨까요? 귀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강이 흐르는 곳이라는 그 곳은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거기다 짐승들 물도 먹여야 되고 사람도 물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귀한 곳인데 흉노가 한 번은 곽거병이란 거에 전투에서 진 다음에 도망을 가다가 저 곽거병이란 놈이 어린데 활약하는 걸 보고 쟤를 제거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흉노가 어떤 짓을 하고 떠나요. 강에다 어떤 짓을 했을까요? 오염을 시켜요. 자, 이 짐승들 있죠? 짐승들을 죽인 다음에 강물에다가 이거를 이제 던져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강물이 어떻게 돼요? 썩죠. 그죠? 근데 곽거병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그 지역을 왔다가 실수로 그물을 한 모금 벌컥 들이켜요. 자, 근데 그게 아주 탈이 단단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곽거병이 22살에 죽어요. 무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다고 하죠. 무제는 흉노를 완전히 뿌리 뽑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흉노를 쳐들어가는데 곽가병이 죽은 다음에도 흉노가 이제 군사적으로는 한나라에 대해서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망하긴 해요. 안 해요. 얘네들은 기동력이 좋고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더라도 흩어지거나 도망을 가는 거예요. 뿌리 뽑기는 어려워. 흉- 무제가 흉노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우리 힘만으로 아무래도 모자라. 그래서 이 서쪽에 살고 있는 대월지라는 나라에 사람을 보내요. 이 대월지는 한나라와 예전에는 좀 비슷한 처지였어. 흉노가 아주 강성할 때는 이 대월지를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가가지고 대월지에게 대월지 여러 가지 뭐 물자라든지 사람이라든지를 약탈해가고 심지어는 흉노 선우가 대월지 왕을 죽인 다음에 대월지 왕의 시체를 가지고 뭘 하거든요. 뭘 했을 것 같아. 대월지 왕의 그 목을 베어다가 이걸 썩히면은 뭐가 남죠? 머리 두개골이 남죠? 그죠? 그 두개골에다가 오칠. 오칠이 뭐예요, 오칠? 그쵸? 반딱반딱하게 만드는 거죠. 니스칠하는 것처럼. 이 두개골에다가 오칠을 한 다음에 그걸 뭘로 썼을까요? 모자? 장신구? 그 정도면은 바구니? 뭘 담는 바구니인데? 면적? 뭔가를 담긴 담아죠. 변기로 쓰죠. 요강으로 써. 요강. 변기. 뭔가 막아놓거나 아마 그랬겠죠? 대월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흉노는 어떤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이죠? 분노의 대상이죠? 그래서 한 무제가 이 소식을 듣고 대월지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같이 흉노를 치자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때 이 먼 대월지까지의 길을 나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누구? 장건. 박망후. 제후가 되죠. 근데 이 장건이 여기 다 가는 길이 좋을까요? 험할까요? 험해요. 다 사막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를 무슨 길이라고도 해요? 사막길이라. 이 험한 사막길을 통과해가지고 대월지에 이제 가는데 가던 도중에 흉노한테 잡혀요. 흉노 그 정체병들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간 다음에 흉노에 이제 억류되는데 무려 흉노에 몇 년을 억류되냐면 17년을 억류.
그리고 17년 만에 탈출해가지고 대월지를 도착을 했어요. 그 대월지 왕한테 자, 우리 같이 흉노를 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대월지 왕 대답. 싫어요. 무서워요. 흉노는 가깝고 한나라는 멀잖아. 자, 우리 괜히 흉노 건드렸다가 흉노한테 박살나기 싫으니까 가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장건이 대월, 대월지를 해서 좋은 대답을 못 받고 돌아와. 돌아오는 길에 또 잡혀요. 그리고 또 10년 동안 억류가 돼. 그래서 거의 돌아왔을 때는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됐다. 젊은 검은 머리로 갔던 사람이 백발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장안에 가서 무죄를 만났는데 무죄가 처음엔 얼굴도 못 알아봤어. 무죄 살아 있었어요. 무죄가 오래 살았다 그랬죠, 그래도. 근데 이 장건이 돌아온 걸 보고 기특하다 그래서 그래도 제후자리 하나 준다. 자, 결국 장건은 미션 달성에 실패했지만 장건이 왔다 갔다 한 길, 물론 이전에도 이 길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쵸. 그리고 장건처럼 이 길을 정말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갔다 온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장건에 의해서 이 길이, 이 루트가 잘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는 다 사막인데, 요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는 저 강줄기를 따라가지고 그 도시 오아시스 국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역사책에서도 오아시스 국가라 그래요. 이 사막길에 있는 나라. 그 오아시스 국가들 여기를 지나가지고 이제 여기를 갔다 왔다 하는데 이 길로 중국의 특산품인 이게 수출이 많이 된다. 비단이죠, 비단. 비단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한다? 실크로드. 실크로드, 비단길, 사막길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영어로는 실크로드라고 하고. 네. 수입하던 나라나 수출하는 나라나 비단이 아무튼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비단길. 네. 그리고 사막이 좀 황량한 걸 강조하고 싶으면 사막길이라고 돼. 인생 살면서 여기는 꼭 한번 가봐야 된다고 하더라고. 식량하게 넓이 이렇게 막 펼쳐진 그 사막이랑 굉장히 가면 좀 이국적이고 좀 되게 좀 신기한 분위기가 난다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여기 둔황이라는 곳이 그 입구거든요. 비단길 입구. 둔황? 둔황의 막고불. 여기 지금은 누가 사냐면 나중에 이슬람교라고 들어봤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살게 되면서 중국인이면서 이슬람 중동 사람들이랑 혼혈된 사람들이 여기서 그 이슬람 신성 같은 것들을 짓고 자기들 신앙을 유지해 가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회족이라고 부르죠. 회족. 회족을 위구르라고도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구르. 네. 흉노와의 전쟁 중에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나 물자를 무제가 그냥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무제 제위기간 60년 거의 말미 되면은 한 나라가 다 거덜나요. 그 문경지치에서 모아놨던 거를 다 쓰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죠. 전쟁은 해야 되죠. 한무제 욕심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잘 싸워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흉노가 워낙 강하죠. 그러니까 항상 한 나라도 피해가 커요. 그리고 저 초원지대 차지해봤자 거기를 9년을 설치해서 지배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초원지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결국은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손해만 보는 전투를 많이 한 거예요. 나중에는 나라에서 그 상인들한테 소금이랑 철을 거래를 못하게 해요.
대신에 누가 거래하는 거야? 나라가 이거를 전부 사들여가지고 사고 파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전매제. 소금은 필수품이죠. 그죠? 철도 어때요? 농기구든 무기든 필수품이죠. 이런 것들을 상인들이 예전에 사고 팔면서 많은 이익을 남겼는데 그거를 상인들이 거래를 못하게 하고 나라에서 전담해서 나라에서 소금을 사다가 소금을 파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대한 이윤이 생기겠죠. 그거를 어디다 투자하는 거예요? 또 전쟁에 투자하는 거예요. 나중엔 이걸로도 부족해서 여기다가 술까지 전매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자로 쓰면 소금은 뭐라고 하죠? 염. 철은 뭐예요? 철. 철은 그냥 철이죠. 철의 한글말이 쇠잖아요. 네, 그냥 철. 술은 뭐죠?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무제 때그 소음과 철의 전매제를 한 거를 분석해 놓은 성호양이라는 사람의 글이 염철론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심지어 돈이 부족해지고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무제가 돈을 받고 관직을 팔아요. 황제가. 매관, 매직. 그 돈을 주면은 관직에 막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무제 시기는 가장 전성기이면서 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빛이 굉장히 밝으면 그 반대로 모든 그림자도 짙어지죠. 한나라의 전성기임과 동시에 그 어두운 면도 잉태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뇌물 주고 관직을 사고 능력 없는 사람이 돈만 많으면 막 관직에 나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때부터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무제는 흉노에 이어서 자, 우리 저 진시황제가 만들어 놓은 황제 지배 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들을 다 황제가 지배한다는 게 이상이라고 했죠. 한무제는 그거를 실현하려고 했고 흉노 외에 다른 지역도 쳐들어가요. 자, 대표적으로 이 남쪽을 쳐들어가요. 진시황제 때 개척됐던 남월이란 나라가 있었죠. 이 남월의 왕은 진시황제가 보냈던 관리 조타라는 사람이. 이때는 죽었죠. 조타의 손자가 이때 다스렸었어요. 조타는 그냥 베트남어로 하면 찌에우다라고 읽어요. 나와요. 네. 우리나라 저 위만 같은 사람으로 나와요. 고조선의 위만조선 들어봤나요? 이 조타가 죽은 다음에 조타 손자가 여기 다스리고 있었는데 조타 때부터 남월이 중국으로 가는 관문을 딱 막아버리고 여기서 이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있었다고요? 칭제, 황제를 칭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 한나라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황제권이 강하고 지금 군사력이 충분한 무제 같은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한나라에서는 절대로 눈꼴시라도 볼 수 없는 일이죠. 무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남어를 멸망시킨다. 기원전 111년. 그리고 여기다가 9개의 군을 설치. 군이 설치됐다는 건 이제 어느 나라 관리가 이제 이쪽으로 베트남으로 가는 거예요. 그치. 한 나라 관리가 가서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베트남은 무려 몇 년 동안 중국 지배를 받냐면 1000년간의 중국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 나중에 중국이 혼란해진 5대 십국이라는 시기에 10세기에 독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원전 2세기인데 1000년이 넘죠. 900년대에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트남은 또 계속 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요. 중국 지배 1000년 받았죠? 그 현대사로 오면은 또 베트남이 어디 지배받는지 혹시 알아요? 19세기에?
그러니까 청나라가 잘 나갈 때 청나라 지배를 받다가 지금 최후가 얘기한 어디 지배를 받아요?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아요. 그렇게 프랑스 식민 지배를 50년 동안 받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립하나 싶었는데 프랑스가 다시 지배하러 오는 거예요. 히틀러 무찌른 다음에 또 지배하겠다는. 그거를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프랑스랑 전쟁을 벌여서 이겨내요. 그래서 프랑스를 물리쳤는데 자, 호치민이 공산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화 되려고 하는 거를 미국이 나서가지고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지주나 부자들을 막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1960년대부터 그 호치민의 중심의 그 베트남 공산당, 북베트남이랑 남베트남, 그 미국이 지원하는 지주 자본가 중심의 남베트남끼리 또 베트남 전쟁을 벌인다. 이게 월남전이에요. 여기서 또 누가 이길까요? 베트남이 또 이겨요. 베트남은 그래서 중국, 프랑스, 그리고 또 저 태평양 전쟁에서는 일본 지배도 받아갔어요. 일본, 미국 계속 지배를 받았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한 나라예요? 다 물리쳐낸 나라.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또 그 전에 몽골 지배를 받은 적도 있지. 한국에 이제 한국 얘기할게요. 여기다 국군을 설치하고 요 3년 뒤에 이번에는 어딜 쳐들어갔을까요? 고조선을 쳐들어요. 양방향으로. 바다 건너 그리고 육지로. 자, 두 군데로 쳐들어가는데 이때 고조선의 왕은 위만이라는 사람이 죽고 위만의 손자였던 우거라는 사람이 왕이 있어. 네. 그 우거 왕이 왕검성이라는 곳에서 왕검성은 지금의 평양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 한나라 군대 침략, 한 무제 침략을 1년 동안 막아내다가 결국은 안에서 내분이 벌어져. 자, 한나라랑 그만 싸우자. 화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한나라랑 계속 싸우자. 주전파. 주전파의 거두가 우거왕이었는데 우거왕이 결국은 부하들한테 암살을 당해. 그리고 나서 왕검성이 함락되나 싶었는데 우거왕의 뒤를 이어서 고조선의 장군이었던 성기라는 장군이 끝까지 고조선에 항복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면서 싸운단 말이지. 근데 결국은 이 성기도 암살을 당해. 그러면서 왕검성이 넘어가게 되고 한나라가 고조선을 지배하고 그리고서 여기다가 또 군을 설치하죠. 몇 개 군을 설치했을까요? 5개 아닌데? 좀 적어. 4개를 설치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한 4군. 한국사에 등장하죠? 이 한사군 중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만 하나. 아까 왕검성이 어디 있다고 추정된다고 그랬어요? 평양, 중요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 평양을 잘 지배해야겠죠. 그래서 한나라가 평양을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평양 지역에다 군을 하나 설치하는데 그 군이 낭랑군이에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호동왕자가 자명고를 찍게 만들었던 그 낭랑공주는 낭랑 북의 공주였어요. 북. 자, 북이랑 군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 당시 때는 어떤 게 더 큰 개념이었어요? 군이 더 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삼국사기 보면은 낭랑국뿐만 아니라 무슨 뭐 친미다리국 그리고 또 황룡국 이런 여러 국들이 나오거든요. 그 국들은 지금으로 치면 한 도시 정도 크기, 도시보다 좀 더 작은 네. 그런 크기 정도의 소규모 어떤 역사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군이 그 당시 때는 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역사들 사이에서도 그 낭랑공주의 낭랑국과 한사군의 낭랑군이 같을까 다를까를 가지고 논쟁이 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낭랑이라는 그 한자는 똑같고 그 명칭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아무튼 이 고조선은 이때 멸망하고 한나라가 4군을 설치를 하게 되죠. 낭랑 말고 나머지도 써볼게요. 임둔, 진번,
현도. 근데 나머지 세 군들은 다 금방 없어져요. 왜 없어졌을까요? 군이 설치됐다는 거는 이거 한국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지배하는 걸 한국인들이 좋아할 리가 있어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 나중에 배울 때 고조선 다음 시기를 여러 나라 시대라는 거예요. 네. 한자로 쓰면 열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러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 부여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고구려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옥저, 동해, 그리고 삼한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삼한은 어디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마한, 변한, 진한. 위만 얘기를 사실은 하진 않았는데 이 위만이란 사람은 좋다, 찌우다라는 성격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좀 역사적 위상이 좀 비슷한 사람. 여기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죠? 기억나요? 이 연나라 왕이 장도였다가 장도가 죽은 다음 누가 됐다 그랬지? 유방의 친구? 노관이 잠깐 됐었다 그랬죠? 근데 노관이 또 배신해가지고 흉노로 도망치죠. 그리고 나서 한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연나라를 노관의 병력을 다 몰아내고 연왕이 유건이 임명된단 말이에요. 이때 평화로웠을까요? 혼란했을까요? 혼란했죠? 역사에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한다? 한나라가 이미 건국됐음에도 진한 교책이라고 불러요. 아직 한나라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 아직 혼란한 이 시기.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진한 교체기의 이 혼란한 틈에 자, 동이족의 옷을 입고 상투를 튼 요 연나라 사람 하나가 고조선으로 넘어와요. 그 사람이 사기에는 그냥 만이라고 나와요. 만. 누구라고요? 만. 이 만이 당시 고조선을 다스리고 있던 왕, 준왕을 찾아가요. 준왕한테 변경을 수비하겠다 그래요. 중국 쳐들어올 때 우리가 국경을 수비하겠다. 그러면서 준왕한테 인정을 받고 국경 수비대장이 되는데 어떻게 하죠? 반란할 마음을 품고 있다가 준왕을 몰아내죠, 오히려. 그 준왕은 남쪽으로 쫓겨가죠. 그리고서 위만이 고조선을 지배하게 되는데 나라 이름 조선을 바꾸질 않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무슨 조선이라고 한다? 위만 조선이라고. 이 위만 조선이 가지는 역사적인 위상. 원래 고조선에서는 이때 철기를 쓰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철기 문화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잘 들어온 상태가 아니었어요. 좀 철기가 좀 수준이 이렇게 높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위만이 들어올 때 준왕을 몰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제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위만 집단이. 그래서 강력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준왕을 남쪽으로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위만이 고조선을 이제 다스리게 된 이 이후부터를 한국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철기 문화의 본격적 수용 이렇게. 이때부터 고조선이 무럭무럭 자라고 힘이 세지면서 점점 한나라 눈에 거슬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조선이 이제 힘이 좀 세지니까 뭘 했냐면 이 중국의 한나라와 남방의 진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진은 우리 뭐 그동안 배웠던 중국의 진나라가 아니에요. 한자가 더 달라요. 이 남방의 진과 중국의 한나라가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고조선이 딱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죠. 그래서 고조선이 이 한과 남방의 진 사이에서 수수료를 챙겨요. 그렇죠? 이런 무역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무역이라고.
한나라 입장에서는 껄끄럽고 기분 나쁘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게 막 TV를 챙겨 먹으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무죄가 군대를. 그것도 있고 이제 황제 지배체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고조선은 무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봐요. 한나라가 이제 나머지 지역과 이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이제 흉노랑 마무리 못한 전쟁을 또 치르고 있는데 흉노를 쳐들어갔던 또 장군으로 이릉이란 장군이 있었어요. 누구? 이릉. 릉. 이응 맞죠, 이응. 이릉이 당시 지금 한나라가 군대도 별로 없고 다 소모한 상태인데 무제한테 용기 있게 군사 5천 명만 담락했어. 그럼 자기가 이겨보겠다. 그래서 무제는 저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장군을 좋아해서 이릉한테 5천 명을 맡겼어. 그리고 흉노랑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굉장히 전국을 많이 올렸는데 문제는 흉노가 저 5천 명 갖고 덤빈다고 안 되겠다고 손봐주러 선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왔어. 흉노 군대는 3만 명이었어. 이릉의 병사들은 보병이에요. 보병은 뭐 하는 사람들? 걷는 사람. 흉노 3만 명은 기병. 상대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이릉이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제가 지원도 안 해주는데도 자, 세 번이나 싸워가지고 세 번 다 비등비등하게 싸웠어. 죽으림을 당한 거죠, 진짜. 죽으림을 당하면 10배 힘을 낸대잖아. 근데 계속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결국은 포위를 당하고 이제 병사들이 대부분 죽어나가고 이릉도 결국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을 해요. 자, 이게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어. 근데 이때 사실 이릉한테 명령을 내렸던 이릉 위에 지시하는 그 상관 역할을 했던 장군이 이광리라는 장군이었어. 이광리는 별로 능력도 없는데 자기 여동생 이씨가 무제한테 사랑을 받아가지고 위청처럼 장군이 된 사람. 근데 아무튼 이 이광리가 그 이릉한테 조금 무리한 전쟁을 시킨 것도 있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이릉은 조금 어떻게 항복은 했지만 그래도 한나라의 어떤 무서움을 좀 흉노한테 톡톡히 보여준 사람이긴 한데 무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이릉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한 장군의 가족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장군이 항복을 했으니까. 근데 사마천이라는 그 역사가 있었죠? 사마천이 이릉을 변호를 해요. 이릉이 지금 저렇게 항복한 거는 이릉의 잘못만이 아니라 저 이릉을 그렇게 사지로 내면 이광리의 잘못이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또 이릉을 막 변호한다. 그리고 이릉은 끝까지 어떻게 싸웠어요? 용감하게 싸웠죠? 근데 그게 무죄로 열받게 했어. 그래서 무죄가 사마천한테 벌을 내리는데, 그죠? 공형을 내려. 원래는 사형이었어요. 대벽이었어, 대벽. 대벽은 죽이는 형벌이라고 그랬죠? 이거 아니면은 숙전. 숙전이 뭘까요? 1번 사형, 2번 속전. 속전이 뭐죠? 돈 내고 빠져나오는 거. 보석이에요, 보석. 네. 돈 내면 풀어주는 거. 근데 보석금이 50만 전이었어.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로 환산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큰 돈이었어요, 큰 돈. 도저히 일반 관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돈.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면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살 방법이 없겠느냐? 세 번째 방법이 궁형을 당하는. 이거는 생식기를 자르는 거죠. 살 수는 있는데 굉장히 굴욕적이기 때문에 보통 궁형을 당하면 제일 가까운 친구가 이 사람한테 뭐를 건넨다고 했죠?
비단으로 만든 끈 같은 걸 걷는다. 왜? 자살하라. 남자가 여기 성기를 잘린 채로 어떻게 살아가요? 쪽팔려서요. 판관들은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독한 마음 먹고 자기가 직접 이걸 거세해서 그냥 애초에 그렇게 들어간 사람인데 멀쩡하게 관리 역할 잘하고 살아가던 사람이 너희 만약에 이거 자르면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죠? 자, 그래서 사마천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리고 사마천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역사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사마천의 사기지. 사기는 본기, 본기는 누구의 기록이죠? 네, 임금님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열전. 열전은 중요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죠. 세각, 제후에 대한 기록. 서, 경제, 문화, 표, 연표예요, 연표. 연대, 연도표라고. 이렇게 역사를 주제별로 나눴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임금의 기록 본기와 인물의 기록 열전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역사를 나누어서 서술을 하는 방식을 본기의 기와 열전의 전을 따가지고 무슨 체라고 불러요? 기전체라고. 본기는 12본기, 세가는 30세가, 30권이에요. 근데 권은 지금의 권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한 3권에서 4권 정도가 지금의 한 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표는 10표, 열전은 70열전, 70권, 서는 8서. 본기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본기가 무슨 본기일까요? 오제본기. 사망본기는 왜 안 썼을까요? 역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화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에 사망 이전의 일은 쓰질 않아. 오제본기가 처음 시작해요. 오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누구예요? 황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이 오제 끝이 요순, 그 다음 누구죠? 우저, 우저. 하본기예요. 그 다음이 걸왕이 몰락하죠. 은본기, 은본기. 그 다음이 주본기. 주나라 시조 후직부터 해가지고 고공담보, 주나라 서백창 기억나요? 서백창, 무왕, 성왕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이 춘추 전국시대에서 통일한 나라 진본기. 그 다음이 무슨 본기일까요? 시황본기. 진나라 중에서도 시황제 업적이 가장 탁월하죠. 그 다음이 항우본기. 그 다음이 고조본기죠. 그렇죠. 오, 좋아요. 한고조. 그 다음이 누굴까요? 여태우본기. 오. 그 다음 여태우 다음 문제봉기. 근데 문제봉기를 어떻게 쓰냐면 이제 무제 때 무제가 진시황제랑 달랐던 거 딱 하나.
진시 황제는 통치할 때는 오히려 오로지 법가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금방 망했죠. 그래서 법 플러스 통치 방식에 하나를 뭔가를 더해요. 자, 유교를 더해요. 유교는 공자 맹자의 학문이죠. 네. 자, 법이 신상필벌이라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거라면 유교는 흉과 효를 강조하죠. 여자한테는 열. 그리고 통치할 때 뭐로 다스리라 그래요? 덕으로 다스리라고 하죠. 이거를 내세운다. 동중서라는 유명한 학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유교를 나라 통치 이념으로 선포해요. 이때부터 동양의 통치 이념은 기본이 뭐가 돼요? 유교가 된다. 그게 중국의 한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그 준석연구 때 다 불탔죠. 유교 경전들이. 그거를 무제가 다시 그 그때 살아있던 그 준석연구 때 살아있던 사람들 학자들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기록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학을 우리 무슨 유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흉고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불탄 유교 경전을 복원하는 유학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무제 때부터는 유교가 나라의 딱 국교로 자리를 잡으면서 나라 곳곳에 유교를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사마천의 역사서술에도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문제봉기를 그냥 문제봉기라고 쓰지 않고 문제가 아버지 고조한테 효도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효문봉기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은 황제 누구죠? 그죠? 효경봉기. 마지막 봉기. 효무본주. 그쵸? 효무는 여기서 누구죠? 한 무제죠. 무제. 근데 여기서 사마천이 무제에 대한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다 쓴단 말이에요. 이거 무제가 알면 좋아할까요? 그죠? 그, 장점도 써줘. 그죠? 장점도 써주니까 좋은데 문제는 이게 한번 기록되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역사 기록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역대 제왕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역사가예요. 그죠? 연산군도 역사를 제일 무서워한다 그랬죠? 자기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거 하나. 자기에 대한 평가가 역사가. 그죠? 한 번 남게 되면 그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사람이 인생 길어봐야 100년인데 역사 기록은 지금 사마천 사기 우리 2000년 전 걸 읽고 있잖아요. 그죠?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 제왕들이 역사 기록에 되게 민감했는데 사마천이 이거를 사기를 쓴 다음 바로 발표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사마천이 사기를 쓴 다음에 이 완성본을 집에다 꽁꽁 숨겨놓고 자식들한테 나 죽고 너희 죽고 100년 있다가 공개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공개된 역사책이 사마천의 사기. 세가에는 좀 이례적으로 누가 들어가냐면 공자가 세가에 들어가요. 공자는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노나라에서 별로 활약을 많이 못했던 사람인데 그 정치 운을 많이 못하고 나서 공자는 유교의 시조로서 굉장히 제후로 높일 만한 사람이죠. 사마천이 파격적으로 공자를 제후의 반열에다가 올려놓은. 그리고 진섭. 이 진섭 누굴까요? 이길 승자 쓰면은 진승 오광이라는 기억나죠? 이 진승을 세가했어요. 한씨는 왕이 됐죠. 제왕, 초왕 했잖아요. 근데 한씨는 마지막이 왕이었어요? 한씨는 그래서 열전에 들어. 회후 후. 왕이 됐던 사람들도 반란으로 죽거나 마지막에 이제 끝이 좋지 않으면 그 마지막에 처했던 위치에 맞게 이 사람을 기록했죠. 여기까지 할게요.